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거인에 대한 시놉시스와 함께 인물에 대한 분석을 좀 나누고 제가 몇 가지 친구들에게 그리고 들으시는 청자분들에게 질문을 해본 다음에 명장면과 함께 한 줄평 그리고 별점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시스부터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영재는 자신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부모님 곁을 떠나서 보호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이런 영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생이라 보호시설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원장 부모 비위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처지도 모르고 자신의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동생 민재도 시설에 맡기려고 강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호시설에서 영재가 신발을 훔쳤는데 그 훔친 것을 동기인 범태에게 걸려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 영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가 이 영화의 시놉시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인물 구도를 이야기하면은 영화가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인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주인공은 영재죠.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없는 애가 아니죠. 그쵸. 부모님이 멀쩡히 다 있는데 네. 이분들이 부양 능력이 안 돼서 영재를 카톨릭 청소년 보호센터로 보낸 거죠. 그쵸. 뭐 영화상에선 지발로 나왔다고 하죠. 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네. 동생까지 이 영재가 있는 센터로 보내고 싶어하는 게 이 부모님들의 속마음이고. 네. 근데 영재는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있는 센터에서는 네. 자신이 고교생이기 때문에 언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형편이고 네. 지금 여기에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인데 네. 동생까지 받아달라고 하면 자신은 완전 천덕꾸러기가 되는 셈이니까 그래서 원장 부모와 자신의 친부모 사이에 끼어서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영재의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살고 있는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카톨릭 보호센터라는 곳이 네. 어차피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고 결코 그렇게 넉넉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 부모 입장에서는 영재처럼 장성한 아이는 사실 걸림돌이죠. 그쵸. 그래서 영재는 어떻게든 이 부모님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네. 원장 어머니에게는 어느 정도 먹힙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먹히지 않죠. 그래서 눈칫밥을 먹는 상황이고 자신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범태와 이 생존을 가지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비위를 맞추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신부님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관계가 맞는 거지. 네. 시설은 이 영재를 신부로 길러냈다는 타이틀이 생기는 거고 그쵸. 영재는 밑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니까. 그쵸. 그래서 양자의 이해관계가 어찌어찌 맞긴 하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 살얼음판 같은 관계인 거죠, 이거는. 사실 이 관계만 봤을 때 영재는 굉장히 불쌍하고 도와줘야만 될 것 같은 아이인데 이 아이한테도 흠이 있죠. 네. 물건을 훔칩니다. 후원 물품, 신발을. 네. 그래서 범태가 알게 되고 협박을 하죠. 자신이 시설에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 안 그럼 너 훔치는 거 다 다시 잃을 거다. 이런 지금 관계 속에 있는 거죠, 범태는. 그리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 신부가 소개시켜준 과외 선생님인 윤미라고 하는 누나한테도 뇌물을 주죠. 뭐 카드를 써서 준다든지 아니면 장갑을 선물로 사서 준다든지. 호의를 사기에 노력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인물 구도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 괜찮은 부분이 있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 3가지 정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할게. 이게 이사계집이라고 하는 보호시설인데 네. 사실 이거에 대해 딱히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네. 대충 감이 오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게 분명히 되시는 분이긴 한데 일하려는 의지가 없었잖아. 그런 거를 영재가 보면서 아쉬워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게 있었어. 나는 이 시설에서 맨 처음에 상황이 이해가 갔던 게 영재가 처음에 원장 부모랑 신부랑 이야기 나누고 있을 때 책에 카드 써서 갖다 주잖아. 근데 그게 뻘쭘해하면서 아부하듯이 이렇게 주잖아. 그 상황 딱 보고 나서 이 상황이 좀 이해가 가더라고. 그러니까 신부라고 하는 절대 집권자 같은 느낌? 완전 위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고 그 밑에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원장 부모가 있는 거고
그 밑에 최의 약체, 먹이사슬의 맨 밑에 아부만 떨어야 되는 영재의 상황. 그거를, 그 장면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 시설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 시설 안에 있는 이해관계. 그거를 요런 장면으로 굉장히 잘 풀어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친절하게 이 시설, 그리고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 그거를 설명해주지 않아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었고, 또 하나 괜찮았던 거는 범태의 아버지가 갑자기 범태한테 찾아와가지고 들어가서 나 인사 좀 해야겠다고 원장 아빠한테. 그런데 범태가 들어가지 말라고 나가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영재가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가 껄렁껄렁한 느낌으로 야 저기 범태 아빠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때 막 영재가 눈도 못 마주치고 뻘쭘해하면서 얘기를 하잖아. 그 상황 두고 보니까 시설이라는 게 본질은 이렇구나.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서 이 시설에 대한 이해가 더 정확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되면은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들과 영재만의 관계만 보이잖아.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또 풀어줬던 장면이 밥 먹는 장면. 이 시설에는 영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되게 어린 애들도 있잖아. 그치. 그때 밥 먹는 장면을 통해서 영재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또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그 맨 처음에 했던 말이 그거잖아. 잘 먹었습니다. 뭐 이거랑 잘 먹겠습니다. 앞으로 큰 소리 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거 봤을 때 이 시설의 본질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이런 식이겠구나. 그거를 짤막한 순간에 잘 풀어줬다고 생각을 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돕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영재의 처지를 말해주기도 하지. 얘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는 애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애들을 잘 훈육시킬 수 있다. 이걸로 어필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이쁜 짓의 일환도 되네. 그치. 생각해보니까. 이쁜 짓. 날 그러니까 내보내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중간자로서 얘네들 관리도 잘하고 있으니까 나 없으면 당신들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게 나는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 왜 굳이 신발을 훔치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됐을까? 신부가 되면은 얘는 여기에 그래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성적을 실제로 올리면 돼. 그게 되게 간단한 방법이야. 어렵긴 하겠지만 그럼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신발을 파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문제를 물어본다든지 시험 문제를 그런 장면이 나오면은 얘가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느끼겠는데 얘는 오히려 돈을 얻기 위해서 훔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서. 애초에 얘가 그렇게 도덕적이고 개념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이긴 하잖아. 지금 당장은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이런 거 물론 떳떳하고 정정당당한 방법이긴 하지. 근데 그게 녹록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 겉으로는 고아원에서 분대장 코스프레 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돈 챙겨가 얼마나 이득되는 장사야. 걸리지 않는다는 전자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이잖아. 나는 이 부분이 이 영화의 최대 결함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은 뒤에 나올 극적인 무언가를 위해서 그냥 장치 하나 뒀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은 딱히 동기가 필요하지 않고 얘가 중간에 과외 선생님 윤미한테 장갑을 사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윤미가 너 사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왜 내 거 사줬냐 이러니까 그 영재가 저도 사고 싶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 얘는 되게 행동이 구체적이거든 사실. 돈을 마련한다는 거 자체가 물론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훔쳐도 된다고는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돈을 차곡차곡 어디 쌓아놓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랬으면 나는 이해가 갔을 텐데 그건 이해가 안 갔어. 근데 다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도 연관이 되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장치를 위해서 이거를 두었다고 생각을 해. 뭐냐면은 범태가 협박을 하게 되는 소재로도 이용이 되지.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영재가 자신의 아버지가 동생을 억지로 시설에 데려와서 난리를 치고 나서 거의 마지막쯤 왔을 때 성당에 가게 되잖아, 영재가. 성당에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앞에 범태가 앉아 있었잖아. 그리고 범태가 자신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영재는 진짜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지. 근데 나는 이 장면 하나 때문에 사실 이 훔치는 사건을 넣었다는 생각이 들거든. 종교개혁자로 마틴 루터가 있었잖아.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죄를 인지하는 것부터가 구원의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순간이 자신이 죄 지은 것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인지하는 순간인 거잖아. 자신이 훔쳤다는 거 얘는 죄로 생각 안 했을 거야. 왜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훔치는 것 뿐이니까
그거에 대한 딱히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범태가 쫓겨났고,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 헌금 훔친 것 때문에 쫓겨난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게 죄라는 거는 자기도 알지만 오히려 범태한테 협박을 하잖아. 자신은 당당하다는 듯이. 너 쫓겨났으면은 나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뻔뻔하던 놈인데 자신의 양심을 알게 되는 순간인 거지. 그것을 자신이 목격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요소를 집어넣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 아, 근데 그 부분은 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악어의 눈물 이상이 못 되는 거지. 아, 악어의 눈물 정도로. 난 참회합니다, 엉엉. 이거 이상이 아닌 거지. 뭐 사람에 따라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나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보이지가 않았어가지고. 영재가 과연 이후로 개과천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나는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개가천선하고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 내가 교회 생활을 25년 가까이 했지만 그런 사람 많이 못 봤어. 그러니까 그게 악어의 눈물인 거지. 악어의 눈물이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다. 왜냐면은 완전 개가천선해서 행동이 달라지진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라기 시작할 거라는 거지. 양심의 새싹? 신에 대한 인지? 영재가 갑자기 확 바뀌어갖고 진짜 그렇게 될 수는 없지. 하지만 그게 스타트 됐다는 지점에서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성장 영화로 꼽은 이유가 그거거든. 사실 이 영화는 사실 이게 재난 영화거든. 주변에 엄청나게 갈등만 주는 요소가 있고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잘 모르겠는. 근데 나는 요 실마리 하나가 이제 영재가 성장하겠구나.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신의 의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잠깐 눈물을 흘린 걸 수도 있고 양심 때문에 흘린 걸 수도 있고 너무 괴로운 것 때문에 흘린 걸 수도 있겠지만 눈물을 흘린 것을 시작점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겠구나. 그래서 훔쳤다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동기가 굉장히 나한테는 부족하지만 이 장치를 넣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나는 아마 영재가 이전에도 이랬을 거고 이후로도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 영재가 이전에도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가짜 눈물을 흘렸을 거고 자기는 진짜 눈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리고 정말 카톨릭적인 부분이 아닌가.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났고 맞아. 항상 죄악을 행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어.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숭고해지고 싶어. 그 구원받고 싶고. 그치. 그러니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거든. 구원의 차원까지 얘기하긴 뭐하고 인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이놈은 한 40, 50 되어서도 성당 가서 고해성사 할 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뭐 카톨릭이면 고해성사 1년에 몇 번 하긴 해야 되던데. 뭐 하여튼. 이해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동생을 두 번째 만났을 때 편의점에 가서 라면 사주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가보라고 해가지고 동생이 억지로 찾아왔을 때. 그렇지. 그렇게 애가 많이 돈을 벌었는데 밥이라도 한 끼 사주든가 그랬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편의점을 비춰줬다는 거는 확실히 감독의 의도가 다분히 나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서 효식이 생각처럼 그 다음에 훔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정훈이 의견에 동의하는 거는 아버지가 일단은 일을 안 하고 있잖아. 그치. 일을 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보다가 보니까 자기가 가장다운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과 동시에 죄를 저지르고 가장을 자기가 짊어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 그러니까 상황은 시설에 묶여 있지만 그렇지. 마음속 깊이에서는 가장으로서 내가 그렇지. 세상에 혼자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건 어머니건 만나기 싫어했잖아 사실은. 근데 동생 방으로 처연이 들어가서 그렇게 잠자는 거 보면은 그래도 동생 생각을 하고 있잖아. 말투에서도 나오잖아.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거면은 동생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영재가 하는 모든 말들은 나름 논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다 자기 생존을 위한 말들이긴 하지. 엄마에게 하는 말이든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든 원장에게 하는 말이든 그치. 영재에게 불리한 말은 하나도 없어. 다 논리적으로 말은 돼. 근데 자기의 입장을 옹호하는 근거로 쓰인다는 거. 여기서 영재의 가증스러움을 알 수 있지. 자기 포장이지 자기 포장. 이게 뭐 청소년을 위한 그 영화로 꼽혔었는데 운동화 훔쳐서 파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돈 버는 방법이 나왔으면 청소년 유해매체로 산정되지 않았을까. 모방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적당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네. 그러니까 영재가 근시안적인 인간이라는 거. 금방 탄론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거 사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비싼 운동화가 후원으로 들어가는 걸 난 거의 본 적이 없거든. 철진한 걸로 갖다 후원을 많이 해주거든. 그런 데에서. 그런 거는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그 생각은 좀 들더라. 품은 대부분 그럴 것 같긴 하네. 흥미로운 지적이었어.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영재가 사실 처한 상황이 보편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오히려 자기를 안 키우려고 그러고 그렇죠. 자기 자신은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시설에 갇혀있고 이러한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공감이 잘 되게 만들었는지 어떤 요소들이 그런 것을 만들었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감정이 그대로 나와. 되게 우리는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하잖아. 근데 이런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신부님을 대할 때 신부님은 사실 유하잖아. 그래서 자기 처지를 가지고 협박할 정도로 나 신부 돼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나 불량한 애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완전 양아치처럼 될 거라고. 신부님 그렇게 되길 바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 좀 써줘요. 사실 친구한테는 요래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친아빠하고 친엄마한테 대할 때 보면 어때? 그런 비슷한 대화를 했다가 친아빠가 바로 야, 너 지금 협박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친아빠를 대할 때는 완전 원수지. 쌍욕까지 해가면서 엄마한테도 그렇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얘가 상황 자체는 특수하지만 지금 행동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한 본성이 극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이야. 그러니까 그래? 누구나 겪는 상황이라는 게 아니고 누구나 겪을 만한 상황을 얘 혼자 못 겪는 거라는 점에서 보편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의 보호라는 거는 누구나 겪는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그게 없는 상황이잖아. 응. 자기의 기반이 없어지는 상황인 거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의식주가 해결해.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굉장히 직관적인 거지. 나의 뿌리는 부모님인데 얘는 부모님이 있는데도 얘를 안 키우네? 와, 완전 막장이다. 이렇게 쉽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잖아. 보금자리 하나 없는 인간. 누구에게나 보금자리가 보편적으로 있는데 얘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어서 영재를 시설로 보내려고 하고 민재를 또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지. 근데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진짜 이야기를 알 수 있지. 영재가 엄마와의 대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어른들이 돼서 책임을 다들 안 지려고 그러냐. 내가 민재를 데려간다고 쳐보자. 그럼 엄마하고 아빠하고 좋다고 갈라질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냐. 우리를 누가 책임지냐. 민재를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왜?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엄마도 아빠랑 별다를 게 없다고. 이게 사실 핵심이 아닌가.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어서 그 시설에 맡기는 건 대외적인 명분이지. 사실은 이 사람들은 갈라지고 싶은 거지. 하지만 애들 때문에 못 갈라지는 거고. 그리고 영재는 굉장히 이기적이게도 부모님 사이에 있으면 이 부모가 갈라지지 않을 거를 알아. 본인이. 하지만 자기는 살아야 되거든. 그것도 남들처럼 살아야 되거든. 잘 살고 싶거든. 그래서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 사실 희생되는 건 민재지. 근데도 불구하고 영재가 그래도 가족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맞물려서 이 인물 구도와 핵심을 파고 들어가는 이유가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니까 영재에게 있어서 민재는 자신의 거울인 거지. 자신의 그림자고. 자신이 처하게 될 상황인 거고. 자신이 처하게 될 상황이면서 자신이 민재를 그렇게 만든 거잖아, 말하자면. 그치, 버리고 나온 거니까 사실. 책임지기도 싫은 거잖아, 자기가 또. 그런 점에서 민재라는 캐릭터를 설정한 게 괜찮았지. 만약에 영재가 외아들이었으면은 말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었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들을 범태라는 친구라든가 원장 부모님이라든가 아버지를 통해서 서포팅을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 질문하고 싶은 건 이 정도였고 자유롭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영화의 핵심 대사를 내가 먼저 얘기를 해버리고 싶기는 한데 해세요. 뭐냐면은 영재가 윤미한테 장갑을 사주잖아. 그러면서 사실 부탁할 게 있다고 해. 그러니까 윤미가 바로 알아차리지. 너 나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이런 거 사준 거구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지. 나 성적 오를 것 같다고. 자기 여기 남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잘 얘기 좀 해달라고. 사실 신부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줄게.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얘가 왜 이러지? 이런 반응이었는데 윤미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영재야, 나는 너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잘 안다.
나는 다른 것보다 영재가 너의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좋게 얘기를 하지. 난 요게 이 영화의 핵심 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때 표정도 보면은 윤미가 계속 다 잘할 줄 것 같이 웃으면서 상냥하게 대해줬는데 이때만은 정색을 해. 핵심 대사인 거지, 그냥 분위기 자체도. 근데 이게 되게 이중적인 말이야, 사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되게 웃기는 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은 민재랑 영재를 시설에 맡기고 싶어해. 그 이유는 자신들이 부양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야. 그래서 몸부림을 치지. 아예 오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에 억지로 데려올 만큼. 그러고 아주 칼부림을 하잖아, 영재가. 근데 여기서 굉장히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영재는 자신이 돌아갈 곳을 남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 같이 있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돌아갈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발 떨어져 달라.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아달라. 난 돌아가고 싶다, 언제든.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 요 상황도 되게 재밌고,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것도 그 말 자체도 이중적이잖아, 사실. 신부가 되는 게 어떤 거야? 결혼도 못하지.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거지만, 신이랑 결혼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진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지. 어떻게 신한테 결혼할 수가 있어? 신앙도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이 영화가 성장 영화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다시 한번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듯한 그 장면을 보면은 아, 내가 나 자신을 좀 속였구나, 그런 거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영화가 성장 영화이면서 주제의식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사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윤미라는 존재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캐릭터야. 그래? 왜냐면은 잘못 처리하면은 잉여가 되기 쉽거든. 아니면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가 없으면 안 돼. 왜냐하면은 이 캐릭터가 없으면은 이 영화에서는 종교적인 측면, 신의 측면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캐릭터가 한 명도 없어. 그러네. 물론 신부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 근데 신부가 이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아니거든. 아무 기능 없어, 사실. 영재의 욕망을 표상하는 존재일 뿐이지. 근데 이 윤미라는 캐릭터를 영재가 나름 선망하잖아.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취득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면을 보여주잖아, 방금 너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의 선택을 통해서 이 영화의 세계는 영재와 민재와 원장 부부와 아버지, 어머니 이런 인간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신의 시선이라는 게 있다. 이거를 보여준다는 거지. 외부의 시선. 이 인간 군상들 사이에 이전 투구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관조하고 있는 신의 시선, 감독의 시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보여주지 않나. 그건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되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사실은 자기적인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낼 수는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 상징적으로 살펴보면은 인지를 삼잖아. 칼로 위협하면서. 그런데도 그치. 마지막에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고 위로를 해주잖아. 오히려 반대로. 너무 말이야. 너가 말이야.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위로를 해주는 거 보면은 신의 시선이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오히려 신부가 그러고 보면은 제 역할을 했네. 신을 주선을 했네. 그렇지. 신을 인질 삼아서 인질극을 벌인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딴 마음 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청소년 권장 영상물? 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렇게 갈등을 겪는 애도 있는데 너라고는 못하겠냐, 뭐 그런 거잖아. 그리고 사춘기라든가 그런 걸 겪고 나서 애어른처럼 잘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영재처럼. 그치. 그러니까 우리들을 봤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았어, 나는. 나도 저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운동화 훔치면서. 그것까지는 아니고. 인정했어. 또 말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나도 저렇게 갈등을 빚었던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었나, 그런 생각을 되새기게 되더라고. 다만 오류들만 빼면은 추천을 해줄 만한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렇게 비싼 운동화를 후원할 리 없어.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난 계속 칭찬 일색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다면은 예산에 쫓겨 만든 영화다 느껴지는 게 인물의 여백이 있었으면 했어. 뭐 예를 들어 울고 있을 때 최우식의 앞모습의 눈물이 아니라 뒷모습이었다든지, 인물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운으로 아니면 비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백이 있었으면은 고급스러운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사실 영재가 칼부림 하는 씬 보면 정말 너무 자극적이지. 엄청나지. 아주 야하고. 자극적으로 퍼포먼스 위주로 갔다, 그 장면은. 그 장면 외에도 범태 패밀리의 영재가 자동차에 훔칠 때 꼰지르는 장면 얘기하는 그치. 거야. 범태 패밀리가 자동차를 훔칠 때 그 영재가 뒤를 밟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잖아. 그치. 근데 자기적인 거잖아, 사실. 하필 왜 영재 앞에서 그 일이 벌어졌으며 왜 하필 또 영재가 이렇게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알맞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며 그리고 하필 또 아주 거창하게 자동차 훔치는 거야. 아주 사소한 일도 아니고. 그것도 되게 웃긴 게 범태 하나만 잡히고 나머지 애들은 안 잡히는데 그걸 또 카메라로 똑똑히 보여줘. 그치. 이런 거는 자극적인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고 MSG지. 감독이 너무 친절했던 거지. 단점 얘기하는데 네. 처음 볼 때는 지루했어요. 사실은. 아. 무미건조해요. 그리고 소식에 설명이 만약에 없었다. 15회차 찍고 7천만 원밖에 안 됐다. 그 설명이 없었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일반 관객들은 지루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고. 나는 사실 초반에 되게 삐딱하게 봤어. 팔짱 끼면서 다리 하나 꼬면서 뭐야 아이돌처럼 생긴 배우가 연기하네? 진짜 삐딱하게 봤거든? 어떻게든 단점을 찾아내려고 그래서 나도 기대도 안 했어. 그러니까 시사회 당첨됐으면 거의 다 양도시켜줬거든. 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잘 맞대. 나한테 갑자기 감사함을 표해. 그래가지고 도대체 뭔 영화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랬었거든 사실은. 우리들과 비슷했다. 반전이었지 나한테는. 그러면은 이 정도 얘기하고 각자 명장면을 하나씩 뽑아보면 좋겠는데 없으면 패스해도 좋습니다. 일단 저는 명장면으로 꼽고 싶은 게 화면에 느낌으로 주는 명장면이 아니라 재난과 같은 영재의 상황을 표현했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야기가 다 마무리가 되고 다른 시설로 옮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영재가? 그래서 봉고차를 탑니다. 그래서 이 원장 아빠가 운전을 하는데 영재가 잠깐 어디 들렀다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영재의 동생이 다니는 학교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영재가 무슨 박스를 들고 나와서 영재 동생한테 박스를 줍니다. 영재 동생이 뭔가 이상한 기운이 들어서 교복은 왜 안 입었어? 그러니까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연락할 테니까 뭐 공부 잘하고 있으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봉고차로 다시 돌아가죠. 근데 그 과정을 롱테이크로 길게 빼주는데 영재가 봉고차로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동생은 쫄래쫄래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고 쳐다보는데 되게 아련하고 진짜 떨어질 것 같은 눈빛을 보내는데 영재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고차쯤에 거의 왔을 때 울먹이면서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장면인데 또 불구하고 봉고차를 타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다시 감정을 이내 잡고 봉고차에 다시 탑니다. 그러고 나서 탄 다음에 출발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영화가 마무리 짓는. 그쵸.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이렇게까지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구나. 영화의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상황이니까 그치. 이 장면 되게 잘 찍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영재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과감한 연출을 보여주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온 스타일과 맞닿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저는 명장면으로 뽑고 싶습니다. 나는 엄마랑 이야기하는 씬이 제일 인상 깊지 않았나. 엄마랑 자다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씬.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느낀 거는 나는 엄마랑 이야기하는 씬이 최고 갈등 고조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거기가 딱 중간이기도 하고 그치. 기준점을 딱 명확하게 거기에서 잡아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명장면 뽑아보자면은 그 장면이 될 것 같네요. 어머니와에 대한 씬. 그러면은 각자 한 줄 평과 별점 그리고 마무리 이야기를 하면서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우리들이나 거인이나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정도로 해두고 싶고요. 저번에 우리들 같은 경우에도 1만 명 넘었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쉬워요. 그런 영화가 50만, 100만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거인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한테 외면받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술 영화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가 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얘기 들어봤자 다 소용없어요, 사실은. 일단 직접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이런 좋은 영화들이 그렇게 썩혀져 가는 거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젝트로만 이게 끝날 게 아니라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오류랑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 때문에 별 1개는 뺐습니다. 네. 같이 보면 재밌을 만한 영화로 생각한 게 예언자.
예언자? 예언자 어떤 작품이죠? 2009년에 프랑스에서 나온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소년이 주인공입니다. 아마 영재와 비슷한 나이대일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보호시설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갑니다. 더 스릴 넘치겠다. 그래서 소년이 이 감옥에서 어떻게 생존해 나갈지가 관건이 되는데 이 친구가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 로또. 로또네. 뭐 그 정도로 정밀한 능력은 아니고 어렴풋하게 아는 정도인데 이 능력을 활용해서 감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인물이 겪는 성장이라는 게 거인에서 나온 맥락과 맞닿는 게 있거든. 뭐 이 인물 같은 경우는 도덕적인 고민이 없는 냉철한 인간이지만 그런 점에서 같이 보면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 아까 말했듯이 자극적인 몇몇 장면들이 좀 아쉽다. 충분히 깊이 있게 밀도 있게 인물의 감정을 힘있게 묘사할 수 있는 지점이었는데 네. 단발성으로 빵 터트린 장면들이 한 두세 군데 있다. 그 점에서 예술 영화를 지향하긴 했지만 굉장히 상업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이 겪는 고난의 체험들을 네.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종교적인 시선 닫힌 세계에 있는 마치 지니어스 세트장 같은 답답한 세계에 있는 인물들의 내부적인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부의 시선도 있음으로써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줬다는 거. 그 점이 좋은 측면이었다고 생각하고 별점을 주자면 3개 반으로. 저는 마무리를 짓자면 저도 사실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영재랑. 저도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노래를 하려고 했었죠. 성악을. 근데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고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찬양을 하겠다. 봉사를 하겠다. 그러니 들어달라. 이렇게 신한테 직접적으로 기도를 했죠. 근데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열심히 노래할게요. 뭐 하여튼 뭐 웃자고 한 얘기고 그런 식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비슷한 거죠, 영재랑. 영재는 살기 위해 신부가 되겠다, 되고 싶다라고 거짓 서원을 한 거고, 저는 노래를 잘하고 싶다, 노래가 좋다, 그리고 이걸 들어주면 당신한테 찬양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순수한 의도로 한 게 아니죠. 제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저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지. 왜냐면은 내가 26가지 수능을 7번을 봤으니 여기까지 했는데 안 들어줄 거야? 뭐 이런 식의 아집과 고집을 피우는 거지. 나와 신의 싸움이었던 거지.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랬던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되돌아봐지고 마치 운동화를 훔친 게 나의 실력을 키우는 양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본색? 물론 내가 노래 잘하고 싶고 좋아한다는 게 죄는 아니잖아. 죄는 뭐가 아니지. 잘못된 거야.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당신한테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괘씸죄에 걸리지 않나. 갑자기 무슨 고해성사 아니? 뭐 그것까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몇 년 지나서 이 작품과 나의 마음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거구나,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개인적인 경험에 맞닿는 바가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 별점을 준다면 5점을 주고 싶습니다. 물론 스미스 군의 말처럼 예술을 지향하지만 상업적인 의도가 보였던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자극적인 부분이 김태용 감독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되는 감독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보고 싶은 게 그 후에 영재는 어떻게 됐을까? 문제요? 웹 디자인 할 거예요. 제가 웹 디자인을 해서 그냥 장난 쳐본 겁니다. 네. 깜짝이야. 나 같은 경우에는 신발 가게 장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소닉이 영재 아니야? 스페도. 야, 거기까지 가는 거야? 네. 무섭다. 별점까지 얘기했는데 한 줄 평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올드보이에 나왔던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또 뭘 쓰려고? 잠언 6장이죠. 5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여기까지. 아멘. 그러한 상황이 너무 잘 묘사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왜소한 아틀라스. 아틀라스. 아틀라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죠. 천공을 떠받친 사람 아니야. 자신의 그쵸. 죄로 인해서. 그쵸.
근데 영재는 아무리 봐도 존나 왜소하다는 거. 아주 뜻깊은 음. 한 주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장 트릴로지 특집 제2편 거인이었는데요. 문제는 2회차에 나가지 않습니다. 내 저럴 줄 알았어. 2부에 말씀드린다고 했죠. 언제 나갈지. 내 저럴 줄 알았어. 저희가 2회차에 나가면 3회차 안 들어주실 거잖아요. 네. 다음 영화인 천상의 피조물을 안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애교 있게 봐주시고 제 3부 천상의 피조물에서 문제가 나갈 거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